우리가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아까 이경재 원장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네. 생각보다 안 받으시네요. 자, 실험용 쥐를 가둬놓은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왼쪽 우리 케이지에는 쥐들이 몇 마리 없죠. 네. 쥐들이 몇 마리 없고 그다음에 쟤네들은 먹이를 좀 풍족하게 줬고요. 온도 습도는 저 쥐들이 자라기에 좋은 온도 습도를 맞춰줬고요. 오른쪽에 있는 우리에는 좀 많은 수의 쥐들을 집어넣고 그다음 먹이는 조금 부족하게 주고 온도 습도는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김상중 씨께서 생각할 때는 어느 쪽에 있는 쥐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쥐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바본 줄 알아요? 우리가 바본 줄 알아요? 아니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나 이코노미 클래스의 차이잖아요. 네, 예, 이렇게 말 많은 분들이고 제가 잠깐 까먹었습니다. 예.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자, 그럼 김태훈 씨, 어느 쪽에 있는 쥐들이 실제로 더 건강하게 잘 지냈을까요? 저는 그래도 3마리밖에 없는 저 쥐들. 네. 안락한 환경에 있는 쥐들. 재밌는 실험 결과는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는 오른쪽 애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더 건강하게 잘 지낸 쪽 또한 오른쪽이라는 겁니다. 네. 스트레스는 사실 라틴어의 스트링거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원래 스트레스는 물리학 분야에서 사용하던 거고요. 뭐 단단하게 조이다, 긴장, 뭐 이런 뜻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이런 물리학에서 쓰이던 스트레스를 의학적 분야에 최초로 적용시킨 분이 이제 캐나다의 그 내분비학자 셀리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둘로 나눠놨습니다. 첫째는 좋은 스트레스,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좀 전에 쥐 실험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스트레스가 저거겠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스트레스가 바로 저 좋은 스트레스고요. 반대로 두 번째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라는 거, 나쁜 스트레스는 뭐냐면 저 나쁜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첫 번째. 네, 잘 보면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바퀴도 빠지고 뒷창문도 날아가고 차가 꽤나 크게 사고가 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이쪽 구석에 서서 보험회사에 전화하거나 차 옆에 쪽으로 앉아서 망연자실에 있거나 혹은 뒷차와 사고가 났다면 저쯤에 서서 뒷차 운전사와 삿대질하거나 멱살잡이하는 걸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죠. 근데 기타를 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똑같은 스트레스가 온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사진입니다만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정상적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스트레스가 온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이라는 크기의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게 크기가 10이니 10 근처, 한 9나 10이나 11 정도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일 텐데 이쪽 똑같은 10이라는 크기의 스트레스가 왔을 때 저걸 한 2나 3으로밖에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분들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답답하고 속 터지는 분들이죠. 나 여기 속한다. 혹시 있으세요? 여기 속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가 여기 속하는지 잘 몰라요. 지가 여기 속하는지 잘 몰라요. 본인 옆에 사람이 알지. 네, 여기 있는 분들은 하늘의 운을 타고났습니다. 예, 본인은 스트레스가 아무리 와도 그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병장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함께 사는 배우자 아니면 저런 분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나 저런 분들을 부하 직원으로 둔 직장 상사는 암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반대로 20에서 30으로 크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분들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이죠. 여기 속하는 분들은 둘로 나뉩니다. 먼저 위에 쪽은 좀 부드럽고 약한 분들이에요.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할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남들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미운 말, 싫은 말, 나쁜 말도 못하고요.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거절을 못합니다.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응 하고 돌아서 미쳤어 막 이러는 분들 있죠. 네,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에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반대로 아래쪽 여기 속하는 분들의 특징은 나만의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 원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옳은 얘기고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자기만 지키면 되는데 주변에게 지키라고 강요한다라는 게 문제죠. 쉽게 말하면 이분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사물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 컨트롤해야 내 마음이 풀리는 분들이에요. 나 여기 속한다 있으세요? 이렇게 나쁘게 얘기해놓고? 아, 예. 이분은 제가 목격했어요. 여자친구분이 계속 너잖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똑같은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불안도와 긴장도라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안도와 긴장도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피크닉 사진, 그다음 뭐 주차장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불안도와 긴장도가 극도로 높은 분들의 사진입니다. 매트리스별로, 파라솔별로, 남자별로, 여자별로, 애들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줄 세워놨고요. 주차장 사진 마찬가지입니다. 노랑, 빨간, 파란, 까만, 흰색, 예, 깔별로 기가 막히게 맞춰놨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답답함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요. 혹은 이 사진을 보면서 뭔가 이제야 정리가 된 듯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상중형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셨죠? 아,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진을 보면서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할 때 여기 노란 차 발견하신 분. 이분들을 우리는 불안도와 긴장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도나 긴장도가 높은 분들은요, 똑같은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그걸 크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 노란 차를 발견했다시피 남들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고요, 남들 귀에 안 들리는 게 들리고, 남들은 눈치 못 채는 묘한 분위기라는 거를 나는 눈치를 챈다라는 게 문제예요. 즉,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훨씬 더 많은 양의 스트레스가 나에게 오고 그 각각의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런 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름다운데요? 그러면 이게 환자들의 모습일까? 저희 집 냉장고입니다. 뭐야? 여기는 마트. 일명 편의점 냉장. 진짜로 우리 온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해놓고. 예, 원래. 이게 뭐야? 남에게 피해 주지 않습니다. 줄 맞추지 않았다고 화내지 않아요. 저 혼자 맞추고 삐뚤어지면 저 혼자 다시 바로 잡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머리에 끈 묶는 거. 그렇죠. 왜 과거에 우리나라 어머님들, 할머님들은 뭔 일만 생기면 그렇게 싸매고 누우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드릴게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뇌 안에 있죠. 뇌 안에 있는 저런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각각의 부위에서 적절한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의 희노애락, 감정, 기분, 생각을 다 조정해 줍니다. 근데 그 균형이 깨질 때가 언제냐? 아까 말한 나쁜 스트레스, 내가 감당하기 너무 큰 스트레스, 혹은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저것의 대표적인 예들이 우울증이 있고요, 불안장애가 있고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그러면 단순하게 기분이 우울한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크게 3가지 증상으로 나눠요. 첫째가 기분 증상. 당연히 우울하고 슬픕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지은 죄도 없는데 괜히 쫓기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눈물이 많아집니다. 누군가한테 내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혹은 혼자 앉아서 나 잘 살고 있나 생각 좀 하려고 그러면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데 잘 멈춰지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분 증상이 뭐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만사 귀찮아집니다. 이게 우울증 기분 증상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마치 그렇기 때문에 네가 우울증에 걸렸지라는 식으로 잘못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신체 증상.
신체 증상 첫 번째는 수면이 망가져요. 불면증이 생깁니다. 자려고 누워있으면 오만 잡생각이 다 떠오르고요. 겨우 잠이 들면 자꾸 깨요. 그 다음에 식욕 변화가 와요. 여기 스트레스 받을 때 먹을 걸로 푸시는 여성분들 꽤나 계시죠? 그분들은 우울증 걸리면 살 많이 찝니다. 실제로 그래요. 세 번째 신체 증상은 뭐냐? 몸에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우리가 소위 신경성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는 다 생겨요. 제일 흔한 게 두통, 머리 아파요. 그래서 싸매고 눕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지 증상, 제일 중요한 증상인데 머릿속 생각으로 드는 증상이에요.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얘도 나 싫어하는 것 같고 쟤도 나 미워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고 머릿속에서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맴돕니다. 계속 이렇게 나쁜 생각만 들다 보니까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지나친 죄책감, 미안한 감정이 생깁니다. 나만 없어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거기서부터 나는 거죠. 우울증 때 절대로 우울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의 증상으로 자살 사고가, 자살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주로 여성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나고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인데요. 남성분들은 불안장애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시죠? 뭉크가 저걸 그렸을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뭉크는 어렸을 적에 5살 정도에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셨고요. 얼마 있다가 누나가 또 결핵으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이 자살을 하죠. 그 다음에 남동생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 죽어요. 즉 뭉크는 5살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을 가지고 쭉 성장을 합니다. 그런 뭉크가 저 절규라는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 친구와 다리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이 주변이 이상해지는 느낌, 그러면서 무슨 대자연이 자기에게 절규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디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익숙한 공간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세상과 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아마 겪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걸 느끼는 주 질환이 공황장애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죠.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공황장애인데 뭐 하도 연예인분들이 많이 걸렸다고 이슈화 되고 커밍아웃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연예인병이다라고까지 얘기 나오는데 제가 요새 나도 공황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형 갱년기 명이야. 공황장애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 장착이 되어 있는 알람 시스템, 경보기가 고장이 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알람이 최고 세기로 시도 때도 없이 고장이 나서 막혀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고 불안해지고요. 심장이 꽉 조여오거나 미친 듯이 빨리 뜁니다.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증상이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이 기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턱 막히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황발작은 초기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저것도 치료를 초기부터 해야 되고요. 실제로 완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증상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기가 조절하면서 사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 병이 걸렸을 때 무서워 안 하시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서 오는 모든 정신적, 신체적 자극을 통칭해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 있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나를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자, 환경부터 바꿔보죠. 배우자하고 함께 사는데 못 살겠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얘들이 왜 다 이래? 할머니 같네.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별거. 이혼은 좀 아니, 그렇잖아요. 별거의 끝이 이혼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거까지 일단 가보고 다시 돌아와야죠. 이혼은 안 돼요. 그러면 박샤론 씨, 네. 남편이 결혼 전과 지금 결혼 몇 년 차죠? 저 6년 차. 6년 차. 변했나요? 똑같나요? 눈치 없다고 할 것 같아요. 변했다고 하세요. 네, 변했어요. 네, 변했어요. 자, A하고 B하고 둘이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고 싸웁니다. A하고 B하고 맨날 싸워요. 그랬을 때 A나 B 어느 한쪽이 100% 잘못했다라는 게 존재할까요? 아니요. 존재 안 해요.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재혼해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 결혼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혼했던 이유, 원인, 유책 사유 등을 이전 배우자에게서 찾았던 분들은 현재 재혼하고 결혼 만족도가 낮아요.
근데 이혼했던 이유, 원인, 유책 사유를 자기한테서 찾았던 분들은 대부분 재혼하고 결혼 만족도가 높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거는 바꾸기 쉽지 않을 뿐더러 환경을 백날 바꿔봤자 내가 바뀌지 않는 한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바꿀 텐데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렵네요. 뭐라 그래요? 진지하게. 예. 아니, 너무 진지해질 것 같아가지고 어려워. 저도 저를 잘 모르겠거든요. 지혜 씨는요? 저요? 저는 예전에 제가 있고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진짜입니다. 잠깐만요. 네. 진짜로. 왜냐하면 지금은 철이 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나는 청담도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제가 추구했던 삶이지만 나는 장안동에 사는 이지혜야.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 그래 뭐 이게 뭐 어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행복했고 어떤 인내심과 배려심과 이렇게 모든 걸 아우르는 어떤 그림을 보면서 네. 조금 약간 좀 관대해지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예요. 아니 믿어주세요. 진짜입니다. 예. 예,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간증을 하고 계세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대부분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나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을 하고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진짜 나에 대한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 성찰인데 이 자아 성찰을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일기입니다. 일기란 게 뭐냐? 내가 나에게 묻고 답하는 나와의 대화인데 우리 일기 잘 안 써요. 일기 왜 안 쓸까요? 민망해서. 민망해서. 초등학교 때 일기가 숙제였죠. 숙제라는 건 뭐냐? 안 해도 되는 순간 하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어렸을 때 일기 쓰면은 누가 검사했어요? 선생님. 2차 검열에 들어가죠. 집에서 엄마가 1차로 검열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2차로 선생님이 검열을 하면서 빨간 펜으로 뭐라고 또 써주죠. 그다음에 감성이 확 풍부해지는 사춘기 때 일기 좀 써보려고 그러면 누가 훔쳐봐요? 엄마. 재밌는 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일기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형태의 일기장이 뭐냐면 열쇠. 저 덕선이 거 같이 자물쇠 달린 아직도 엄마들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일기는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를 나눠봐야죠. 자아를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가 있고요. 두 번째, 타인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내가 있고, 세 번째, 내가 바라보는 내가 있어요.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당연히 내가 보는 자아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네. 예. 거의 모든 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예. 내가 바라보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대부분 다 압니다. 하지만 뭐 저도 그럴 수 있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가진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열정과 돈을 어디다 쓰고 있죠?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 네.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 남들이 날 좀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것에다가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이지혜 씨가 네네. 어느 날 어떤 백을 너무 사고 싶었어요. 네. 네, 밤마다 꿈에서 얘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막 네네. 지나가면 말을 거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느 날 큰맘 먹고 가서 12개월 할부로 질렀어요. 네. 그리고 걔를 안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죠. 네. 그러면서 바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샤론 씨였어요.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합니다. 네. 약속을 잡아요. 약속한 이유가 뭐죠? 자랑하려고. 그렇죠. 예. 구이지혜 씨를 앉혀놨어요. 오늘 강의가 수월했을 텐데. 그래서 샤론 씨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백을 티나게 올려놓으면 일이 이상하니까 네. 티 안 나게 슬쩍 올려놨어요. 네. 샤론 씨가 그 백을 봤어요. 근데 샤론 씨가 그 백을 보자마자 지혜 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같다. 그럼 그 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처받는 거죠 이제. 막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나를 키워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그게 걸릴까 봐 내가 볼 때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내가 걸릴까 봐서 남들한테 보여지고 싶은 나를 더 크게 만듭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부릅니다. 포장마차 오징어 튀김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오징어 튀김 먹고 싶다. 이게 맞는 얘기야. 네. 포장마차에서 오징어 튀김 드셔보셨죠? 네. 네. 왕건이다 그래서 꺼내 네, 먹었어요. 오징어 큰. 네. 딱 먹었는데 다리 하나 얇은 거. 튀김옷 안에 있는 오징어가 조그만하면 이 오징어를 키워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이 오징어가 걸릴까 봐 튀김옷을 더 입힌다라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허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모 꾸미는 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죠. 좀 심할 정도로 성형 중독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그러시는 분들. 튀김옷 키우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튀김옷 안에 있는 오징어, 즉 내가 바라보는 나를 키워야 되겠죠. 이 내가 바라보는 자, 이거를 정신과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바라보는 나. 이 자존감을 높인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스스로 행복하게 잘 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즉 스트레스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존감 올리는 건 남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 올리는 방법 3가지. 첫째,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것. 두 번째, 그 성취에 따른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 피드백을 주는 것. 칭찬, 격려 등등등. 세 번째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남을 돕는 행위, 봉사나 기부. 결국 남을 돕는 행위가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요거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나의 자아도 나눠봤으니 나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 속에 있는 건데요. 제일 큰 거, 녹색이 뭘까요? 나. 녹색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다시피 본연의 나예요. 나의 일, 취미, 나의 대인관계, 나의 꿈 뭐 등등 진짜 나. 여기서 파란 거는 여자로서 혹은 부인으로서의 나, 남편으로서 남자로서의 나예요. 결혼을 하면은 저 파란 게 3분의 1 더 커집니다. 진짜 나에서 3분의 1 정도 이제 희생해야죠. 이 희생 없이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혹은 지나치게 희생을 해서 본연의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도 역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 노란색은 뭐냐? 엄마나 아빠로서의 나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노란색이 한 90을 차지해요. 맞아. 모든 게 다 애를 위주로 돌아가고 싶어요. 대인관계도 다 내 애 친구 엄마들 모임이지 내 친구가 없어요. 내 모임이 없어. 엄마로서만 살다가요. 애가 떠나요. 그러면 뻥 뚫리게 돼요. 상당히 삶이 허하죠. 그래서 요 3분의 1씩 부모로서 혹은 남편이나 부인 혹은 남자나 여자로서 그리고 본연의 나로서의 요 3가지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사셔야 어느 하나가 흔들리더라도 나머지 2개가 버텨줍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잘못된 얘기가 뭐냐? 부부 일심동체란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부부는 이심이체고요.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70% 정도를 서로 공유하면서 사는 게 가족으로서 부부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머지 30%는 나만의 본연의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의 본연의 나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 교집합 안에 아이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확대 가족이죠. 네. 옛날에는 남편의 원가족, 요즘에는 부인의 원가족. 고부 갈등에 이어서 요즘엔 장서 갈등도 엄청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의 원가족에 속하는 시월드 분들은 저 부인에게는요, 이 부부 이상 관여할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의 삶 정도 관여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부인의 원가족, 처가, 장인이나 장모 분들은 이 부부에 속하는 정도지 남편의 사위의 요 삶을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맨날 요거도 먹어요. 결혼 안 해봐서 그렇다, 애를 안 낳아서 그렇다, 너처럼 이론적으로 살 수가 있느냐.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 내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 벤 다이어그램은 원래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양재준 원장이 만든 거예요? 당연히 제가 만들었죠. 네, 감사합니다. 또 그런 포인트 잘 집어주시고. 어쩌다어른에 오신 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스트레스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 주제가 걱정인데요. 걱정을 영어로는 worry라고 합니다. 어원을 보니까
전쟁의 월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은 전쟁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 좋아하시죠? 네. 노안 싫으시죠? 네. 과거에는 51세가 평균 수명이었고 요즘은 한 81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도 50이 이제 돼 있는데 이 나이가 실제 옛날에 30몇 세밖에 안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사는 사람은 진짜 동안인데 노안은 뭐냐면 옛날처럼 51년을 살아요. 그리고 30년은 아프다가 죽지 않고 그냥 살아만 가는 30년. 예. 이게 바로 노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늙느냐 발맞춰서 늙느냐가 이 차이거든요. 근데 실제 동안이 건강 나이도 더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굴, 외형이 동안인가만 생각하시는데 정신과 그리고 육체가 같이 좋아야만 동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젊게 산다는 것은 역시 건강해야지만 된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시는 영어입니다.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네가 먹은 대로 되고. 맞아. 예. 제가 하나 더 적었습니다. You are what you detox. 해서 네가 해독한 대로 네 몸이 된다. 우린 먹기만 했지 해독되는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독을 먹진 않았지만 안에서는 독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독을 쌓을 아주 좋은 방법은 오른쪽에다 정리를 해놨고요. 조금 이따 먹을 거고 어제도 먹었던 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기 바뀐 게 아닌가요? 네. 바뀐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왼쪽은 어디 행사 있을 때 한 번씩 먹을 때. 기념일 때. 예. 한정식 집 가서. 삼겹살에 김치고 먹으면 맛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퓨전을 하시는 분이 이경재 원장님이십니다. 물론 모든 게 불균형이 문제이기 때문에 가끔 먹는 게 아니라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결국 여러분 몸 안에는 독소라는 게 쌓입니다. 그 독소가 결국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우리 몸에서는 염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암도 만들고 모든 질병을 만들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쓰레기로 변하는 것조차도 역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음식 먹고 산소를 먹어서 이산화탄소 만들고 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호흡으로 나가고 물은 소변으로 나가면 우리 몸은 딱 끝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얻느냐? 뭘 얻을 것 같습니까, 레이양 씨? 에너지. 그렇죠. 맞습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면 1번은 바로 에너지고요. 두 번째 또 뭘 얻느냐? 활성산소를 얻게 됩니다. 네. 활성산소라는 거는 그냥 산소는 좋은데 활성은 약간 미친 산소입니다. 가만히 못 있는 산소가 되면 누구를 공격할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호흡을 하면 한 3% 정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이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균이 들어오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재료로 활성산소를 쓰거든요. 문제는 뭐냐? 에너지가 남아돌면 살이 되고 활성산소가 남아돌면 질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남아돈 게 문제지 음식과 산소를 먹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넘쳤기 때문입니다. 넘치면 살도 되고 암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음식과 산소라는 거는 결국은 혈관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거든요. 잘 먹었지만 그 혈관이 당뇨, 고혈압 같은 걸로 좁아져 있으면 잘 지나가질 못하면 세포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음식을 안 주니까요, 산소랑. 그래서 그 세포가 변성될 수 있고 돌연변이가 되는 게 결국은 암 같은 질병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피가 잘 지나가게도 해야 되는데 음식 산소를 제대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어떻습니까? 자꾸 거실에서 주무시고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려고 그래요. 왜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왜 방 안에서 좁은 데서 밥 먹을 때보다 야외 나가서 먹을 때 음식이 맛있죠. 네. 거기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쓰지 않을 뿐이거든요. 그 산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너무 많이 들어오면 병이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왜 생기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살짝 그어서 피가 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세균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들어가죠. 이게 상처가 났으니까. 그러면 이 균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백혈구 중에 과립구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과립이 들어있는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이 균을 싸잡아서 과립을 뿌려서 죽여요. 고춧가루 뿌리듯이. 얘가 활성산소입니다. 이 과립이요. 그래서 균 죽일 때 사용합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멋진 강의를 하는데 반응도 없고 누가 졸고 있다. 그럼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때도 과립부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과립부가 없앨 대상이 없죠. 균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그 과립을 우리 몸에 점막에다 다 뿌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입 헐고, 위 헐고, 장 헐고, 항문 헐고. 그래서 허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헌다는 얘기는 자가 면역의 시작이에요. 내가 나한테 공격을 시켰다 이 뜻이거든요. 저 눈에는 괜찮죠. 그렇죠.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낫습니다. 좋은만큼 좋은 상처 치유가 됐을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누가 잘 생기느냐? 여성한테 잘 생깁니다. 어떻게 오느냐? 여성 호르몬이 변화가 있을 때 하필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 류마티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나쁘냐? 나쁘지 않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좋은데 지방이 많아지면 거기에 여성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남아도는 여성 호르몬들은 국소적인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초경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춘기 때 변하죠. 그리고 고3이나 재수할 때 이럴 때 굉장히 변합니다. 그러고 결혼할 때 변하고 임신할 때 출산할 때 갱년기, 폐경기 진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필 굉장한 스트레스,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뭐 큰 사기를 당했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갑자기 류마티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민해져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걱정을 많이 해서 쌓아두고 있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저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환자들 많이 보지만 일단은 걱정하지 않아야 되게끔 하는 게 가장 큰 치료입니다. 어떤 약이 더 좋고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효진 씨, 생물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생물. 생물이요? 예, 살아있는. 동물, 식물? 맞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 더가 중요합니다. 바로 미생물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태훈 씨가 강의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게 공포라면서요. 보이지 않는 게 미생물입니다. 걔가 하는 일이 엄청 많고 우리보다 선배입니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미생물들이. 미생물을 잘 알아야 건강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다는 거. 미생물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마리 정도가 딱 모이면 그때부터는 우리 몸을 공격하게 확 바뀌어요. 쉽게 얘기해서 쪽수가 맞으면 갑자기 돌변하는데 극단적인 비유를 하겠습니다. 99만 마리까지는 아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안 났는데 어느 나이가 되는 순간부터는 먹기만 해도 늘 배탈 난다가 되죠. 결국은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저런 정족수를 한번 채우면 그다음부터 아주 쉽게 모여서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내에 좋은 미생물들이 있는 사람은 회를 먹거나 날 걸 먹어도 장염이 잘 안 생기죠. 그러니까 미생물들의 힘이 굉장히 크고 보이지 않지만 제발 좀 무시하지 말고 공포가 아니라 친근하게 봐야 된다는 거. 우리 면역의 첫 번째는 편도선이라는 게 합니다. 네. 그걸 통과하면 임파선, 우리 임파선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손끝에 있는 노폐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손끝으로 빠져나갈 길 없죠? 여기 없죠. 그럼 어떻게 와야 되냐? 반드시 타고 와서 겨드랑이를 통해서 임파선을 따라서 장으로 내려가서 노폐물이 걸러져야 됩니다. 왜 유방암 생기는 사람들 보면 겨드랑이 쪽에 그런 임파선이 부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결국 노폐물 제거를 하지 못하고 정체됐기 때문인데 그 면역의 편도선 다음이 임파선이고 나머지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면역은 많게는 한 70%는 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 위는 통과하는 기관이지 흡수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비로소 소장에 음식이 내려가야 소장에서 흡수하는 겁니다. 왜냐? 이 음식을 흡수시킬 건지 독소를 흡수시킬 건지를 판단하는 건 소장이 하거든요. 그걸 면역이라고 하는데 장내 미생물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좋은 장내 미생물들이 점령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면역이 결국은 소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그 미생물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결정이 되고 우리 걱정이 결국은 이 미생물을 죽이는 좋은 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이 해치는 겁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은 서울 사는 사람하고 장수 마을에 사는 거주자를 비교했더니 장내 유익한 균의 비율이 5배나 장수 마을이 많더라. 그러면 장수 마을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장수 마을이 더럽혀지겠죠? 장수 마을이 더럽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사시면 안 되고요. 네. 장내에 좋은 균을 넣어줄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걱정 없고 패스트푸드를 안 드시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면서 좋은 음식들, 편안한 음식들을 먹으면 유익한 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데 뭐 스트레스에 걱정에 또 남보다 이뻐야 되고 덜 뚱뚱해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면 결국 그때마다 좋은 유익균들이 죽습니다. 우리 몸에서.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면역 글로불린 A라는 게 장내에 존재를 하거든요. 이제 장 점막에서 이제 그 컨트롤하는 건데 그런 면역 글로불린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서 장의 수비수가 훨씬 부족하게 자꾸 만드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내 유익한 균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유익균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술 드시는 분들은 술이 또 유익균들을 많이 없애기 때문에 열심히 유익한 균들을 먹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술을 드셔야 됩니다. 그냥 드시면은 점점 인생에서 멀어지고 노안으로 가는 아주 김태형 지름길이 씨 될 수 있습니다. 유산균 먹으면서 술 드신 건데. 그래서 저 정도 유지를 하시는 거고요. 예, 뇌와 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기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양재진 원장님께서 훌륭한 강의를 하셨는데 바로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장도 같이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아세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아세요? 이 특강이 짜증이 나면 교감신경이 올라갈 거고요. 지루하면 부교감신경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감, 부교감신경이 자율신경계인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신경계라고 있습니다. 장은 가위로 잘라도 안 아픕니다. 언제 아프냐? 터질 듯하게 압력을 받았을 때 아프거든요, 통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 앞에서 참을 때 제일 아프잖아요. 고지가 바로 코앞인데 못 들어갈 때 그때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왜 그러냐? 장은 혈관을 늘렸다 줄였다를 조절을 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우리가 피가 잘 통해서 좀 늘어지는데 혈관을 수축시키면 긴장하는 거잖아요. 조절을 누가 하느냐? 뇌도 하고 장도 합니다. 뇌는 바로 뇌간이라는 데서 합니다. 무게는 한 200g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혈관 수축 이완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조절하는 데가 다르다. 뇌도 그래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1번이 원시적인 뇌입니다. 파충류의 뇌. 그러니까 숨 쉬는 거랑 관련됩니다. 원시적일 때는 숨 쉬면 되거든요. 두 번째 뇌는 1번보다 더 발달된 포유류의 뇌입니다.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장류.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인간의 뇌는 여기 한 번 더 생겨서 되뇌 피질, 되뇌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파충류의 뇌 정도만 있어도 그냥 숨 쉬고 삽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자, 남자가 좀 다른 게 여자보다 남자들이 이 영장류의 뇌, 이 되뇌 피질 발달 속도가 좀 늦습니다. 아, 모질라군요, 우리가. 예,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6년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성이 한 평균적으로 24세가 되면 영장류가 됩니다. 진짜 되뇌 피질이 완성이 돼서 이성을 갖게 되는데 남성은 아주 늦은 사람은 30세가 돼야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 24세 여자가 24세 남자를 만났을 때는 숨을 쉬거나 그러니까 꼭 확인하세요. 옆에서 숨 쉬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숨 좀 쉬고 있거든.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시면 뭔가 머리를 짜내는 걸 바라지도 마세요.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마워야겠군요. 예, 숨을 쉬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게 고맙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렇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척추가 뒤에 있죠. 그러니까 척추에다가 머리가 올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원시적인 뇌는 뒤통수 가까운 쪽에서 더 접근하기 쉽겠죠. 앞쪽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뒷목 잡잖아요. 네, 뒷골 땡기니까. 뒤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건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밥 먹어 이런 게 잘 안 들리죠. 그게 다 들리면 걱정하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뇌가 그물 모양으로 그물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망상체라고 있는데 요게 다 가려냅니다. 정보를. 모든 게 안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요게 없는 사람이 스트레스 많고 걱정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 1번에서 이성으로 넘어가는 3번으로 옳은 정보만 전달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정보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면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정보는 전부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망상체, 그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망 어디서 파나요? 걸러낼 게 많은데. 자, 그래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걸러낼 거 걸러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만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김태훈 씨가 좋은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희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은 그냥 숨만 쉴 거면 구하러 가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팔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팔 이렇게. 네. 자, 팔 내려보십시오. 누가 주먹을 날리면 막으려고 팔을 드는 거. 예,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주먹이 날아올까 봐 팔을 들고 사는 거. 예, 요거부터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 때문에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과를 갈 줄 아세요? 어깨가 아프니까 정형외과도 가고 소화가 안 되니까 내과도 가고 또 머리도 아프니까 신경과를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양재진 원장님한테 딱 가니까 팔을 내리시오라고 예, 딱 내리니까 치료가 됩니다. 명이었어. 예, 진짜 명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비유를 한번 해드리면 한 달에 한 번 누가 나를 때리면 1년에 몇 번 맞습니까? 12번 맞죠. 근데 매일 맞은 거 생각하면 1년에 몇 번 맞습니까? 365번. 예, 그러면 12번과 360번이라고만 쳐도 3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30년간 매달 한 번씩 맞은 사람과 1년간 매일 맞은 거 생각하는 사람과 병은 똑같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가장 무서운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다. 그리고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만성으로 지나간다. 이런 걸 좀 얘기해 보고 싶었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51점 받고 49점 받으면 평균이 몇 점입니까? 50. 90점을 받고 10점을 받으면 평균이 얼마입니까? 50이죠. 똑같. 우리는 이걸 평균이 50이니까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51과 49와 90과 10은 다르죠. 이게 무슨 얘기냐? 누가 더 잘한 거예요? 51과 49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혈당을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공복 혈당이 126 이상 되면 그냥 당뇨입니다. 그럼 약 받아서 당뇨 약을 먹으면 되는데 아쉽게 탈락하신 분이 있어요. 100에서 125 사이. 예, 그걸 당뇨 전 단계라고 하거든요. 예비 당뇨 환자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당뇨 전 단계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당뇨 전 단계를 어떻게 표현해야 이해가 쉬우냐면 혈당 조절 능력 장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정제당분이나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을 잘 먹고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그게 떨어지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람. 그럼 우리 몸은 뭘 느끼냐면 차이가 클 때 우울하다고 느끼게 돼 있습니다. 돈이 1억 있는데 매일 10,000원씩 빼가는 거하고 9천만 원을 오늘 빼가는 거하고는 완전 느낌이 다르죠. 갑자기 우울해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야금야금은 별로 못 느끼는데 차이가 큰 거를 우리는 실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평균의 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네. 예, 그래서 항우울제에 먼저 가기보다는 내가 혹시 당분이 너무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을까, 음식 먹는 게 너무 빨리 흡수되는 당분을 먹지 않나, 이런 걸 한번 돌이켜보자. 정제당분을 줄이면 그게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당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우울감을 갖는다면 음식을 바꿔야 되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한다면 항우울제를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천천히 흡수되는 게 식이섬유고 빨리 흡수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먹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거 안 드시면 됩니다. 그거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일 겁니다. 제 생각에. 어떻게 자, 알았지? 스트레스? 우리 몸에서 어디서 처리하냐? 여기 4군데서 처리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 올립니다. 혈압 올립니다. 콜레스테롤 올립니다. 칼로리 올립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을 만드는 행위예요. 아직 진단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전 단계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약 쓸 정도는 아니다. 제가 이 선을 보면 의사는 여기 이 선 밖에 있습니다. 환자가 오면 약을 쓸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죠. 네. 해결책이 없죠. 그럼 약 안 쓰고 뭘로 합니까? 더 나빠지면 봅시다가 되잖아요. 네. 그 나빠지는 그 과정이 결국은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 대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대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혈관이 막혀서 빨리도 못 지나가고 정체되니까 거기 염증 생긴다 이 얘기예요. 안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지나갈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혈관으로 본다면 안에 설탕을 일부러 가득 채웠습니다. 이 설탕이 이만큼의 혈관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됐건 고혈압이 됐건 뭐 소금이 됐건 기름기가 됐건 혈관을 좁히는 행위가 결국은 이 주변을 먹고 사는 세포들은 염증이 생길 확률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혈관을 좁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이런 것도 없는데 왜 문제냐? 간단합니다. 본인이 피를 안 통하게 하는 행위를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이 네 가지를 잘 처리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코어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당분도 처리해, 기름기도 처리해, 혈압도 낮춰줘. 모든 걸 이 허벅지 근육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다음날 허벅지 운동, 기름을 먹어도 다음날 허벅지 운동, 누구한테 욕을 들어도 허벅지 운동. 여러분들이 고민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뭘 먹어야 되고가 되게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누가 야단을 쳤다. 그럼 집에 가서 스쿼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일은 많았지만 몸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허벅지 근육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호흡을 하는 거는 폐의 효율을 올리는 방법인데 심호흡이 중요합니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쭉 내쉬는 거. 이거를 1시간에 10번만 하셔도 좋겠는데 한 번을 안 합니다. 사실 진짜 한 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하품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무의식적인 심호흡이 하품입니다. 너 산소 부족해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품을 하죠. 그게 심호흡이거든요. 네네. 의식적인 하품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시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